6주차 2교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와 3부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제2부 요약을 살펴보시면 2부는 정치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5장 공동체, 6장 문명, 7장 민족주의, 8장 종교, 9장 이민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장 민족주의가 좀 가장 좀 의미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말한 기술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 민족주의, 종교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적대적인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5장 공동체에서는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수십 명 정도의 작은 무리에서 사는데 적응해 왔는데 지금도 우리 대다수는 150명 이상은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어떤 이런 그 SNS에서도 150명이 넘어가면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소수의 집단이 없으면 인간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인간이 가장 나이가 들면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고독감, 어떤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집단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2세기에 걸쳐 친밀한 공동체는 실제로 와해되었다. 그래서 페이스북 온라인 월간 활성 이용자가 이 책을 작성할 때 저작을 했을 때 월 1회 이상 방문자만 20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이 70억 명이면 지구촌의 약 3분의 1 정도가 페이스북에 월 1회 이상 방문자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친밀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온라인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진정으로 번성하려면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학원 강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의 어떤 편리함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소통, 어떤 접촉, 어떤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몸으로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동안 기술은 우리 몸으로부터 멀어지겠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참 좀 저한테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도 보면 오감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감에 집중한 대신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뭐 이렇게 맛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하던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상세계의 느낌으로 빠지게 되면서 어떤 소비 같은 것들 아니면 어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게임하듯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어떤 진화된 동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단지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그 경계를 허물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낯선 세계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도덕률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충격적이었던 게 이라크 전쟁이 21세기 초에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어떤 바그다드를 침공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CNN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라크가 불타고 비행기에 어떤 폭격하고 이런 것들 다 보였는데 그 당시 제가 그 화면을 CNN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전쟁이 났구나, 굉장히 이라크가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어떤 기계와 어떤 감촉, 어떤 손가락에 집중하는 어떤 우리가 핑거 클릭에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길에서 일어난 일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폭력, 실질적으로 뭐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가 더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 중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자기 몸과 감각, 물리적 환경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페이스북의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사업체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 사람들이 오프라인 활동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더라도 온라인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게끔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업 모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시간을 같이 쓰도록, 그러니까 온라인만 집중하도록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6장 운명에서는 세계에는 하나의 문명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인류는 지금까지 다양한 문명,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황하 문명, 다양한 문명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화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하는데 이런 문명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인들이 만들고 이슬람 문명은 무슬림이 만든 것처럼 유럽 문명은 유럽인들이 만들었다. 결국은 자기들의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나 허구, 자신들의 어떤 그동안 만들어 온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스토리,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온 객관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봤는지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동물들도 굉장히 어떤 도덕도 있고 예의도 있고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수천 년에 걸쳐면서 이런 객관적인 정체성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든 고릴라든 믿음보다 유전자에 의존하고 유전자에 따라서 행동도 구별되지만 인간들은 그걸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집단으로 쪼개지면서 별개의 진화의 길을 갔지만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숭이 같은 경우도 침팬지에서 우랑우탄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됐지만 인간은 오히려 점점 한 종으로 이렇게 큰 집단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인간만의 어떤 집단화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힘, 허구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저자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가 통합하는 과정은 첫째, 다른 집단 사이에 연결을 확립했고 집단들 간의 동질화를 실천했는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보면은 실은 국가들 간의 경쟁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지구촌의 어떤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는 결국은 나라별로 다 틀리지만 달러로 모두 통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지구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기후변화, AI 일자리 대체 등은 결국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 한 국가의 문제,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지구 차원의 문제에는 지구 차원의 해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어떤 소규모, 사람들은 어떤 소규모 집단의 친밀은 자연스러우나 낯선 사람에게 충성심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수고를 맞이 않았던 것은 단일 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도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워낙 이제 기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통신도 발달돼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홍수가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불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민족이라는 더 큰 단위를 만들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주의를 가장 쇠퇴시켰던 것이 바로 핵무기다. 그래서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1945년에 또 민족주의가 쇠퇴됐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민족주의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핵이 한 방에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핵에 대한 어떤 성공적 대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촌이 우산을 예를 들어서 서로 줄이려고 핵 감축을 하려고 했던 것도, 핵은 한 번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에 대한 어떤 성공적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생겨난 이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는 거죠. 물론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살상이 안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봤을 때는 핵무기라는 어떤 강한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힘의 정치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핵무기라는 어떤 강력한 무기에서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도 최근에 트럼프라든지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뭔가 유럽의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민족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자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태학적 도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핵전쟁의 어떤 문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터지면 공멸하고 모든 인류가 똑같이 느끼지만 실적으로 기후변화는 현재 그러니까 핵전쟁은 미래에 우리가 막으면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위협이지만 기후변화는 현재 실제 닥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면은 끓어서 없어지듯이 우리가 임계점 지난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빙하가 한번 얼음이 해빙이 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임계점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온난화가 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 추웠던 지역이 오히려 좀 따뜻해지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온난화를 또 반가워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핵전쟁에 대비하는 그 위협에 느끼는 공포는 똑같지만 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세포에서 길러낸 세계 첫 청정 햄버거가 나오는데 그 당시 33달러였는데 지금은 11달러로 떨어질 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생태학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고립은 핵전쟁보다 기후변화의 명령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 무슨 말이냐면 핵전쟁은 민족주의적 고립을 완화시키지만 기후변화에서는 서로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지구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대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자기 나라에 별로 피해가 없는 나라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구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나라의 문제로 생각 않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광 이런 자연풍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데에서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될수록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석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국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각각의 어떤 나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고기 1kg를 얻는데 우리가 생수 1리터짜리 15,000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 1kg를 얻는 데는 생수 1리터짜리 287병. 그러니까 소고기를 얻는데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빙하가 계속 지금 북극 남극에서 녹고 있는데 인류는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지구를 수천 년간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있는 모든 자연의 어떤 그 생물이나 생태계를 파괴한 어떤 대량 살인범이다. 지금까지 어떤 신도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과거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철기 시대에 오면서부터 이 수천 년 동안 특히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인류가 하고 있는 어떤 대량 살인은 엄청난 어떤 지구의 어떤 그 환경 변화가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사고가 있던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것을 회고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민족주의에서 기술적 도전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독재라는 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를 지배한 사람들이 슈퍼 휴먼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무용계급이 출현하게 되는데 민족주의는 결국 해결 불가하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사라질 위기가 되는데 민족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지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우주선에 같이 탔다고 보고 핵전쟁이나 생태붕괴, 기술적 파괴 이 세 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도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셋이 합쳐지면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에 우리가 개인은 충성하고 이웃에 충성하고 직업, 국가에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크게 해서 인류와 지구만 추가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제발 민족주의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더 큰 어떤 지구촌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은데 정말 물론 제가 아직까지 이런데 이렇게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후손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이어왔던
어떤 지구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도 이건 우리 21세기에 지금 현존한 인류들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신이 국가를 섬기는 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세계에서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문제, 정책 문제, 정체성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라는 건 뭐냐면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극심한 가뭄이 오면은 당연히 건조한 나라의 농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 농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때 뭐 예를 들어 기후제를 지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환경 파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보면 본인은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건 정책 문제가 될 것이고,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농부들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까, 내 문제만 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지구 우주촌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또 에고이즘 문제에서 내 중심으로 보면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통 종교는 지금까지 정체성 문제와는 상관이 많지만 어떤 기술적인 거나 정책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뭐 전 인류 원수를 사랑할 이렇게 어떤 정체성의 문제만 신경 썼지, 실적으로 기술적 문제나 정책 문제는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21세기가 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만이 되는 이제 종교의 역할이 다양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또 종교의 역할도 생각해보는 장이 또 이번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자는 이제 2부에서 9번째로 이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 더 나은 문화를 찾아서, 우리가 과거 우리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우리가 막 우리 그 국민들이 뭐 이주를 한다든지,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결국은 인류라는 것은 더 많은 문화를 찾아서 가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덕분에 지구상의 어떤 문화적 차이는 격감했지만 일자리와 안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그 중남미의 어떤 특징 멕시코에서 오는 어떤 그 장벽을 치더라도 어떤 일자리와 안전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과 세계 전체가 통합을 이루고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민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 세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10개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이제 월등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뭐 러시아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되게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그 이민에 상당히 좀 폭넓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민족주의나 어떤 자국주의, 어떤 보호주의에서 이제 이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갈등이나 또 이런 또 이렇게 또 이제 취약계층들이 어떤 그 해상에서 사고 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촌 차원에서 이 이민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두 번째 장인 3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3부는 우리가 이제 절망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총 4개, 5개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장은 테러리즘, 11장은 전쟁, 12장은 겸손, 13장은 신, 14장은 세속주의 이렇게 구성되는데, 제 3부에서는 앞에서 말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에 대한 혁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문제인 특히 테러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제 유발 하라리는 테러리즘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어떤 불안감에서 테러리스트에게 명분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내용하겠습니다. 그 테러리즘에 보면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테러범들은 실질적으로 테러리즘이라는 공포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정치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각적 효과, 어떤 극대화를 시킴으로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공포감을 줌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정치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테러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만 명이고 당뇨 사망자는 350만 명인데 우리는 테러 사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사람들의 공포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러범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와 닮다. 무슨 말이냐면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도자기를 다 때려 부술 수는 없는데 실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러범들은 군대가 없으면서도 폭력으로 정치적 힘의 균형을 맞추는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테러의 궁극적인 성패는 우리에게 결국 달려있다. 우리가 테러범들에게 상상력을 납치당하고 두려움에 과잉 대응하면 테러는 성공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테러범으로부터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 테러는 실패한다. 결국은 테러범들이 노리는 것은 집단의 어떤 흔들림, 집단의 불안감을 노리고 그 빈틈을 따지기 때문에 테러범에 우리가 테러가 없으면 좋겠지만 결국 테러범이 일어나더라도 대중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해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인간은 어리석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 수십 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고 농업사회 초기에 인간의 평력으로 인한 사망이 15%, 20세기 5%, 지금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은 우리가 그나마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되겠다. 핵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우리가 순진하게 믿지 말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다시 또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또 인간이 또 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에서는 겸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신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이나 고대 로마인, 후티인 등이 전부 다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미국도 약간의 패권주의, 중국도 그런 어떤 자국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자만감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세계 3대 종교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많은 힌두교와 불교를 제어하는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들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기 종교가 가장 자신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고 또 힌두교인은 힌두교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결국은 겸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의 겸손이기 때문에 종교가 좀 새롭게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절대로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이제 뭐 우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각자의 영역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도덕이라는 것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거지 자기가 믿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도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남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멀리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절도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것을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14장은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종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 나름의 일관된 가치 기준으로 규정되는 대단히 긍정적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를 믿지 않는 어떤 세속주의가 굉장히 긍정적이면 적극적인 세계관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속주의 가치는 믿음이 아닌 어떤 본인이 관찰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을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은 이 진실과 믿음을 혼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세속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또 다른 가치는 연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강간하고 뭐 이런
어떤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연민적으로 상대방의 아픔이 상대방의 고통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똑같다고 느끼는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상당히 어떤 신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잣대나 정의의 잣대에서 멀어진 건 아니라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부와 3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요약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와 5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